저는 스트라베이스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김봉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특정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 파악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권역별로 좀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이 전년 대비 4.3% 감소해서 이제 게임 산업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유주에서는 자기들이 게임 시장을 추적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감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좀 시장 규모 성장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근데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이 좀 감소한 게 전반적으로 감소를 이제 연결된 것 같고요. 분야별로 보면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발생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이제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공급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이 손상된 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원인이 진단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IDFA 정책 변경 여파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하락했다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형 신작 출시 건수가 감소했던 게 이제 2, 3분기에 매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3년이면은 빠르게 이제 게임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전에는 크게 이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VR 게임 시장이 이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2022년에 VR 게임이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4% 성장했는데 2023년에는 25억 달러, 2024년에는 32억 달러로 이제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성장세는 다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전체 전망이 좀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발표됐던 시장 규모 전망치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이제 큰 규모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할 만한 거는 23년에 게임 시장이 회복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이제 콘솔 시장의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지역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유럽을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상당히 큽니다. 유럽 전체를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게임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독일의 게임 산업 자체는 이제 좀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게임 시장 매출에 독일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근 한 5년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제 자국 게임사 육성에 이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규모가 되고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 더 큰 이제 퍼블리셔나 게임사에 이제 인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그쪽 산업계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로 더 이제 게임 개발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게임사를 보유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자체도 잠시만요.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유럽권 국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펀딩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노리고 스페인이나 몇몇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게임 허브를 이제 표방하면서 이제 게임사들을 직접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영국 게임 산업계에서는 지금 게임 산업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줘야 된다. 특히 원인으로는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권에 있는 개발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보상될 정도로는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좋은 사례로는 이제 스웨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스웨덴 게임이 이제 해외에서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최근에는 뭐 테이크2 같은 이텍스투 같은 게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흥행을 했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스웨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해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스웨덴의 게임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건데 2021년 처음으로 자국보다 해외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많은 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웨덴에는 뭐 뒤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엠브레이서라는 굉장히 거대한 게임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이제 스웨덴이 유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임 국가가 됐다는 점도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10개국만 이제 집계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을 합치면 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의 7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년보다 약 4% 정도 이제 시장이 축소됐고 한국은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고 인구 규모나 시장 성장률도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일본 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주오 그룹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 게임 산업은 지금 굉장한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게임 산업의 위기론이 발생된 거는 2018년에도 뭐 많이 다양한 그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모바일 그리고 멀티 플랫폼 지원하는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에 이제 뒤처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거는 현재에도 유효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진출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모바일 게임사들이 오히려 일본 시장 내로 진입을 해서 꽤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어서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개발 비용의 증가 그래서 일본 자체 게임사들이 게임 산업 내에서 경쟁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법으로 찾은 게 이제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P2E 게임부터 해서 블록체인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암호화폐라든가 게임 경제 부분보다는 일단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게임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역행하는 듯한 NFT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이제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이제 그 블록체인 게임을 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에는 툼레이더를 포함한 IP랑 해외 스튜디오를 이제 매각하면서까지 그 자본을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일본 블록체인 게임의 이제 어떤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계에서는 빠졌지만 중국 시장도 좀 잠깐 언급을 하자면 미성년자 대상으로 이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연간 매출 기준으로 미성년자한테서 발생하던 매출이 전년 대비 2% 그러니까 98%가 감소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 좀 다른 게 이제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국에서 공식 버전보다 이제 해외 버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중국 안으로 유입된 게 정식 버전의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공식 집계상으로도 중국 게임 시장은 매우 크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알려진 바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특히 그리고 좀 중국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됐던 콘솔 시장조차도 중국에서 상당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이 성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e스포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일본은 이제 e스포츠가 막 커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뭐 한 10년, 20년 전처럼 굉장히 안 좋지만 e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고 특히 그분들의 이제 연봉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글로벌 e스포츠 조직들도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모바일 게임 중심의 시장이고 이제 광고 모델 그리고 무료 게임이 굉장히 큰 인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 유료 결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은 이제 콘솔보다는 모바일과 PC 게임 중심이지만 유료 이용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다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몇 가지, 3가지만 이제 2022년에 좀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쳤던 키워드들을 좀 꼽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키워드는 2023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M&A인데요. 올해 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2년 12월이면 모든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독과점 논란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길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엑스박스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제외하고도 그 이전에도 계속 M&A를 진행해 왔고, 그 목표는 당연하게도 이제 구독 서비스 게임 패스 강화로 이제 그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패스라는 거는 이제 엑스박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플레이스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고, 그다음에 또 뭐 한 콘솔이면 콘솔, PC면 PC의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양한 플랫폼을 다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구독 서비스 자체를 이끌고 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이제 성공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게임 패스의 게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계약금 같은 것들을 지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감소됐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패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그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급부로 구독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게임들이 좀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오히려 초창기에 좀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할 때 그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텐센트,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게 이제 텐센트 게임즈의 이제 소유 IP와 기업들인데 가장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원인이야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해외 진출을 한 거고요. 텐센트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게임사들 중에서 좀 대형 규모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목표로 적게는 20%, 많게는 50%를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거두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텐센트처럼 이제 뭐 게임사를 인수하고 IP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등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이제 해외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퍼블리싱이나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좀 글로벌 게임사에서 이름이 있는 명망 있는 좀 게임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이제 그 중국 게임사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 게임사들이 원하는 거는 그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우리는 진지하게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고 글로벌 게임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평가는 중국 게임사들이 PC와 모바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게임사로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콘솔 시장을 이제 상징적으로 공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미지 쇄신과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게 이제 스웨덴의 엠브레이서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세 개의 뭐 EA나 몇 가지 기업들을 더하면 글로벌 게임 시장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파일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큰 게임사인데 애초에 태생부터 다른 게임사나 관련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커왔던 회사라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DNA 자체가 M&A라고 평가될 정도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M&A 흐름 혹은 이제 지분 투자 흐름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앞서 언급된 특히 영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넘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있는 회사들이 펀딩하는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영국 게임산업협회는 진단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 경향성이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IP 확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게임사다라고 평가되는 닌텐도는 IP를 이제 테마파크부터 영상물, 상품, 모바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확장된 콘텐츠가 고객을 만나면 그 고객을 다시 닌텐도 IP로 끌어들이는 그 이제 IP 확장을 통해서 이제 고객층을 확대하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닌텐도 기업 특성상 진행 속도가 다른 게임사보다는 좀 느리다는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전략 방향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영상물 특히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게임이 이제 영상물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CDP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사이버펑크가 영상물에 좀 어느 정도 효과를 크게 받고 앞으로도 이 경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장난감 회사들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로 게임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마블 스냅이나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만한 게 디즈니도 이제 과거에는 본인들 IP로 직접 게임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IP 라이선스를 외부 이제 게임사에게 계속 전달하는데 특별히 오랜 시간 협업을 해서 신뢰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개발 능력이 검증되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블 스냅 같은 경우에도 벤브로드라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만든 회사이기는 하나 그 기업 자체가 신생업체고 규모도 작음에도 본인들 IP를 선뜻 이제 라이선스를 해줬다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로 게임화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결과 디즈니가 쌓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될 정도인데요. 지금 또 이런 IP 확장 기조에 하나 또 축을 더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도 이제 게임사들을 인수하고 아니면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본인들이 가진 IP를 게임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지금 약간 IP 활용 게임을 만드는 데서 좀 대비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 다 그 성과가 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게임사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게임사한테 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C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인데요. 뭐 그 남녀 게이머 규모가 이제 거의 반반에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남녀 문제라든가 뭐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 게임 바깥으로 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제 파업 문제부터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조직의 문제부터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 위쪽에 있는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반대하는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들을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좀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게임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게임 내적으로는 게임 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게임 매칭을 얼마나 공정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게임 외부, 특히 게임 산업 바깥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큰 2022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미국에서 소니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소니는 예전부터 뭐 BLM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해왔던 그 게임사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 낙태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많은 게임사들이 낙태권은 보장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다라는 데에 이제 동참을 했죠.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게임사들이 어떤 자신들의 판단을 표현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호응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참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소니 산하의 인썸니악 스튜디오도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소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인썸니악을 주도하에서 소니가 이제 낙태권 지지 단체에 기부까지 했는데 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니의 그 자금 지원도 있었는데 동시에 낙태권을 폐지하자는 단체에 이제 기부를 했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 이제 다리를 걸친 형국이 되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 것을 사내 이제 직원들한테 메일로 이제 지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알려졌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근데 상황상 요구되는 경우가 강요받는 경우가 어떤 특정 입장에 설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게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임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2023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게임 기업의 조직원들의 좀 커뮤니케이션과 단일된 의견을 좀 취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나중에 2부에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